증시각도의 TV 투자인사이트 드물머리 빈센트님과 함께하는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거잖아요. 자산 가격은 좀 떨어지더라도 특별히 대표적으로 비용 쪽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그다음 주식 가격까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거나, 뭐 이런데 고용이 살아있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거는 양의 모습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고용이 떨어지면서 좀 의문이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데아적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경제학에서 스테디 스테이라 그러는데 거의 황금 비율이죠. 네. 물가도 잡으면서 네. 경기는 침체가 아니고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고 그런 뭘지 모르지만 임계점을 연준이 할 수 있다. 라고 지금은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게 네. 문제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채권 시장의 동향들을 살펴보면 연준 신뢰성은 굉장히 많이 잃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연준을 얕잡아 봤다가 채권 시장이 이번에 좀 뺨을 한 대 후려맞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10년물을 2.6%까지 떨어뜨렸다가 연말에 3.5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2.6 했다가 지금 화들짝 놀래갖고 3.1까지 그냥 바로 올리면서 채권 시장이 아주 그냥 크게 한 방 얻어맞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도에 침체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침체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침체를 인정하게 될까요? 선거 이후에요. 네. 내년도가 아마 경기 침체를 NBR에서 미국 전미경제협회에서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페이퍼에 이미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두 분기 연속의 GDP와 GDI를 놓고 보고 그 안에 세부 지표들을 두고 쭉 본다. 거기에 이제 고용 지표도 놓고 보는 건데요. 모든 것이 다 범죄에 들어가서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리즈너블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여당이 2달 전에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선언해서 얻을 건 하나도 없다. 언제까지라고 단언하는 거,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적어도 올해 이슈는 아닐 것이다. 만약 하게 되면 뭐 12월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별 의미는 없다. 어쨌든 이번에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선언할 가능성이 크게 적은 것 같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감안해 보면은 경기를 안 좋고 소프트 랜딩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가능성은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죠. 뭐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거고, 연준이 작년에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다고 얘기했던 거와 똑같이 제가 지난번 아마 각도기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파월 의장의 실기, 그러니까 연준의 실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에 대한 실기. 근데 이제는 경기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경기 침체 판단에 대한 실기도 있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번에 최근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며칠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란의 핵합의 복귀가 이란 트윗에서는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유가가 한 100만 배럴에서 일당 한 150만 배럴 정도 수준까지 시간이 지나면 한 200만 배럴을 향해서 추가 공급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유가가 뭐 지난번에 찍었던 86달러가 아니라 80달러 밑에까지도 한번 뚫고 내려가 준다면 진짜 연준이 원하는 그 그림, 공급 측에서 발생했던 이 요인, 그리고 게다가 유럽, 독일에서의 가스 비축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지금 가스 가격이 거의 고점 대비 한 30% 가까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유가락에 의한 경기 침체를 일부 피하거나 약한 경기 침체만 도달하고 끝나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희망 히로인 것이죠. 확률은 적습니다. 확률은 적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죠. 뭐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이란의 핵합의는 작년 연말부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나오고 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한 해 한 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상반기 아마 4월 달쯤부터는 핵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글쎄요, 뭐 물밑 접촉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선언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란이 하루당 350만 배럴을 생산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러프하게 보면 200만 배럴까지 맥스마이제이션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랄류의 그 캐파보다는 현재 적어요. 네.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없는 게 생기는 거니까 좀 긍정적이고. 그런데 여기서 순위와 시아의 경쟁을 놓고 보면 그렇죠. 사우디의 감산 압력이 좀 있을 겁니다. 있겠죠. 이미 오펙 플러스 회의 앞두고서 뭐 밀당을 시작하고 있고요. 압둘 아지즈가 네. 우리 감산한다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란의 핵 합의는 좀 단기적인 영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센티멘트와 별불어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인가. 네. 더 나아가서 이 공급적인 큰 차질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른 거니까 네. 유가가 어느 정도 또 버틸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것을 잘 이렇게 세움을 해보면 글쎄요, 지금 워낙 120불 넘어가는 전망도 많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확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또 급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유가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흐름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반영되고 말 거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유가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이란이 복귀를 한다고 해도 맞습니다. 사우디가 무마를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유럽 얘기 말씀 주셨는데 유럽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한국에 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냐면 ECB가 금리 등장 속도를 높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잭슨홀에서의 이미 힌트가 있었기 나왔죠. 때문에 예. 더 웃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거고 네. 결국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뭐냐면 winter is coming, 즉 이번 겨울은 매우 혹독할 거다. 러시아 가스를 이제 완전히 잠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그럼 유럽은 손발 다 들고 있었냐. 비축의 재고 캐파가 어느 정도 3, 4개월은 버틸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자, 너무 비이상적으로 증가했던 천연가스 가격이 꼭지 찍고 내려오는 것에 우리는 지금 안도의 한숨을 쓰고 있다. 근데 이전보다 천연가스 가격은 적어도 한 4배는 올랐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부터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에는 다들 방점이 찍히겠지만 연준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수준 자체가 높다. 높은 수준은 적어도 향후 6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6개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9개월 그 시기 동안에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인데 저는 온다. 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실은 먼저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미국은 뭐 한 내년 즈음일 수 있지만 유럽은 이번 겨울이에요. 진짜 윈터 이즈 커밍이 경기 침체와 함께 네. 오는 그런 진짜 윈터가 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외환에서 1대1 페러티가 깨졌다가 이제 겨우 붙었다가 네. 언제든지 또 깨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제일 걱정되고 있는 게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외환이 1350원까지 그냥 휙 올라갔어요. 네. 근데 뭐 야 무슨 1350원 무섭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 유로도 1350원이야. 네. 그러니까 페르티니까요. 근데 저 옛날부터 1350원이었어. 네. 유로는 뭐 유로원은.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라고 많은 분들이 이창용 총재까지도 이번 원화 약세는 우리 한국적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서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되면 거의 언제든지 미국이 깨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부터 먼저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얕은 고리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 지금 파키스탄도 좀 그렇고 지난번 스리랑카도 그렇고 네. 그런 이제 거기는 뭐 워낙 우리나라보다는 외측면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달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금리가 더 오른다 하면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들에서 문제가 또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타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고리와 아픈 손가락은 이미 터지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한국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갖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외환 보유고가 여전히 뭐 4천억 달러 이상의 강한 볼륨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큰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단기 외채 비율이 꽤 높아지고 있어요. 네. 물론 해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 외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단기 외채가 왜 문제냐면 97년도에 아픈 경험 때문이에요. 네. 받아들일 돈이 많았었는데 단기적인 미스매치로 국가부도의 사태 이번에도 재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물론 그때 사태까지 초유의 사태는 아니겠지만 이전보다 나빠진 건 사실. 그리고 들어오는 그 수급의 양 달러의 양도 결국 뭐 경상수지 흑자의 안에 여행수지 적자 뭐 이런 것도 다 발라내야 봐야겠지만 결국 무역을 놓고 봤을 때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이 상태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갈무리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러 환율이 과거 97년 12월 달 한국이 반고정 환율 제도에서 IMF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평균 미디언 값이 1,140원에서 50원 사이입니다. 네. 그러면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 올해가 아니면 내년, 내년가 아니면 내후년 뭐 적어도 5년 안에 보면 다시 평균적으로 회귀할 거 아니냐. 1,100원대로.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달러는 투자를 그렇게 해야지. 다시 오히려 원화를 사야지. 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이 10년, 20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옆 나라 일본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틀이 바뀌었다는 것에 일단 경각심을 한번 드리고 싶고 네. 달러원은 생각보다 이미 올해 2, 3월 달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글로벌 IB들이 한국의 달러 환율이 보통 하이라이트가 이런 거였어요. 달러원이 1,3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구조상. 네. 지금도 그런 구조가 나타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번에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미국은 더 빨리 갈 겁니다. 네. 한국보다. 네. 이제 좀 따라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벌어질 참이죠. 네. 그럼 그 이창용 총재 얘기를 했으니 이창용 총재가 저 IMF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외환위기 없습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약간은 정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번에 잭슨홀 가셔가지고 한국은행은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립적이지만 네. 연준에 대해서는 독립적이지 않다. 네, 그렇죠.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네. 한국에서 얘기를 안 했던 한마디 미국과의 금리차가 너무 커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네. 톤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매파죠.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50bp 올리지 왜 네. 다음번에 50bp 올리게 생겼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네. 25가 아니네. 네. 자기가 예상했던 범위고 우리는 그냥 네.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25bp 하겠다라고 네. 톤을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미국이 이번에 75bp 하면 50bp 거의 확실하고 50bp 해도 네. 잘하면 50bp를 할 수도 있는 네, 이런 네.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데이터 디펜던트인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바로 잭슨을 떠나기 직전만 하더라도 네. 9월 달에 빅스텝 50bp의 금리 인상이 이미 선물시장에서 확률이 높았고 근데 지금은 이미 75bp의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결국 충격 반응으로 한국은행도 연준이 속도를 높이면 따라 올리는 거고 낮추면 따라 내리는 건데 그 범주가 연준이 75bp면 한국이 50, 연준이 50이면 한국이 25 이렇게 1대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연준이 75인데도 한국이 25 근데 다음에 또 25 이런 것처럼 약간의 횟수 조절로 할 것 같다. 네. 근데 어쨌든 좀 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올해 10월, 11월 때 2번 남았는데 한 번 하고 한 번 쉴 거다. 네, 그런 게 채권 시장의 컨센서스였거든요. 네. 사실은 잭슨홀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제는 빠르게 바뀌고 있죠. 매번 한다. 한국은행도 네, 그러겠죠. 네.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발언을 한 다음에 달러원이 더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네, 그게 의미하는 게 큰 거.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랑 달러원의 상관관계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0.48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IMF에서 되게 유명한 페이퍼 중에 하나가 두 국가의 금리 차와 물가 차이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과거 이론은 국가 간의 사이즈가 비슷한 국가에서만 실증 분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오히려 개인적인 심리, 그 심리를 각 국가 간의 대표적인 주가 인덱스의 상대 강도로 풀이해야 된다. 이게 결국 규모 사이즈가 크면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달러원과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가 극히 적었었어요. 최근에 그 인덱스 콜리에이션이 0.78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원화를 결정하는 거는 달러다. 이제는 네. 적어도. 네, 그게 되게 의식한 게 크죠. 자, 그러면 한국 문제 얘기를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께서도 아주 가벼운 톤으로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 돈이 많아서 부동산 사신 분들은 뭐 네. 알아서 뭐 그게 수익이 나든 뭐 손실이 나든 알아서 그냥 네. 자기 책임하에 하시면 되고요. 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변동금리부를 고정금리부로 넘기는 그런 방식의 금융개혁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라고 얘기했어요. 네. 뭔가 뒤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와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탕감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금 탕감을 한국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유예해줄게.
변동이었으면 고정으로, 네. 고정이었으면 일부 취약계층은 탕감시키더라도 기회를 줄게.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는 이제는 개인의 선택은 개인이 알아서 해라 라는 건데, 그러한 발언이 결국 항상 위기를 불러왔었거든요. 어떤 위기냐면 가정적인 가게, 한 개의 가게, 인계치 가게의 부담을 확실히 느끼게 해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으면 아프지만 네. 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멘트가 있냐면, 이미 미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미 디레버리징이 끝났다. 네. 근데 한국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레버리징이 네. 가처분 소득 대비 100%가 넘었고 네. 세계적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네.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그널은 계속해서 주고 있다. 과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라. 레버리지 투자를 지향하라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좀 철회하라는 얘기로 전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철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가격이라는 게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파락 아니면 급매물도 잘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래는 지금도 여전히 없어요. 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네. 뭐 수천 채 중에 한 채 된 걸 가지고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부동산을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호가가 20억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호가가 18억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가격이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거래한 것보다는 여전히 높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급매물이라는 게 호가 20억이었는데 18억이 나왔습니다. 급매물. 근데 그건 급매물이 아니죠. 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 투자의 그 자산을 정리하기에는 지금 이미 부동산이 어느 정도 금액 이후에는 대출 없이 샀기 때문에 네. 금매가 지금은 나올 타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좀 걸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LTV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했으니까 다른 네. 나라보다 네. 가계부채 비율은 높지만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복합적인 충격이 안 온다면.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복합적인 충격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복합적인 충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LTV 때문에 저희가 상당 부분 무리를 해서 이번에 최근 2, 3년 사이에 부동산을 샀어요. 네. 그런데 이자가 월 100만 원씩 나갑니다. 네. 원리금 보정해야 1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이게 금리가 올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콜피스가 연동되면서 네. 200만 원, 뭐 250만 원까지 해요. 네. 그럼 이제 쭉 한번 가계부를 쓰겠죠. 야, 이렇게 올라다가는 올해 연말에는 정말로 우리 가계 소득의 한 30%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늦겠구나. 그래도 팔지 말자. 이러면 또 오를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의 모든 가정의 대응 방법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복합적 위기는 고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짜죠. 그렇죠. 들어오는 캐시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위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합적인 위기 까기 전까지는 허리띠 졸라매라는 거 그런 거죠. 계속해서 좀 덜 쓰고, 그러니까 좀 점점 위축되겠죠. 쓰는 게 더 쓰고 하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은행만 살찌는 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 복합적인 위기, 연준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나타나는 실질 소득의 감소,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이제 고용 시장의 레이오프니까요. 네, 그 위기가 가장 큰. 그 2부에 해주신 얘기를 정리를 하면. 연준은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고 유럽은 그보다 더 빨리 아마 이번 겨울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다음 환율은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며, 그런데 이제 신흥국 쪽에서는 이미 약한 고리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한국까지 그 영향이 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수출입 상황들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네, 노란색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네, 특별히 이제 대중무역으로 적자가 지금 연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컸었고, 중국의 의존도를 탈동남아로 많이 전이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스피로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자의적이건 비자발적이건.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다른 쪽으로 늘어났다는 게 제로섬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전체적인 사이즈는 줄고 있고. 이거는 사실 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 원화 기준으로 늘어야죠. 달러가 강세가 그렇죠. 보여졌다면 원화 환산으로는 늘어야 되는데 원화 환산으로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확실히 이번에 느끼는 게 정말 반도체 비중이 정말 크구나. 반도체 좀 판매 안 되니까 전체 거시경제가 한국 거시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수익률은 일정 수준은 방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외출은 좀 줄지라도 수익률을 우리는 방어한다. 완전한 공급자 시장이고 자기네가 생산성 그 향상을 통해서 계속 마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걱정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빈센트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 한국 주식은 그래도 쌉니다. 네네. 싼 거에 장사 없죠. 싸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거시도 있고 미시도 있는데, 그러니까 탑다운도 있고 바텀업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저항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싼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싼 주식 잡은 사람들은 힘들지만 잘 견뎌보자 이런 입장인데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너무 좋은 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탑다운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고 바텀업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는데요. 저도 뭐 지난 10년의 여의도 생활,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제 스타트업에서의 쭉 생활, 그러니까 금융권만 만났던 10년과 최근에 새로운 IT 신산업을 만나는 사람들이 운 좋게 다 만나고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주식은. 근데 이제 좋은 주식은 기준과 판단은 자의적인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지표에서 그만큼 많이 하락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수 있는 콜은 지금 싼데요. 내일도 쌀 겁니다. 꽤 오래 쌀 겁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자산 배분 입장에서 좋은 주식을 잘 선정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데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 살 거냐 아니면 저 같은 매크로 콜에 따라서 한두 달 100만 원씩 사다가 이번 2개월 3개월은 10만 원씩만 살 거냐 그 비중 조절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아예 극단적인 사람들은 개인마다 포트가 다 다르니까요. 정말 불안하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아예 매수를 중단할 정도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적 위기에 대해서 놓여있는 사람이면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큰 파도는 일단 몰려올 것 같다라는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밸런스와 조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회는 또 있을 거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좀 더 싼 주식을 긍정적으로 과감하게 살 타이밍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코노미스트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가 지금입니까? 많은 분들이 채권 지금 20-30조 지금 채권이 판매해서 리테일에서 지금 난리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저항하고 있는데 뭐 낮은 금리 오케이를 한다면 하지만 너무 장기는 하지 마세요. 라는 입장이거든요. 채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린이에서 체린이로 근데 상장에서 비상장으로 그러니까 전부 보면 확실히 쏠림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모든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시장도 쏠림이 있은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뭔가 주춤하니까 올해는 그래 채권 투자 괜찮아 더 체린이. 더 웃긴 거는 EMP 그러니까 ETF 펀드, EMP조차도 엄청나게 지금 규모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채권과 EMP가 갖고 있는 속성은 안전성인 것이거든요. 글쎄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도 과거 속설이 있으니까요. 금리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와 가격은 채권 시장은 반대니까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리가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간다 그러면 가격은 오를 테니까 지금이 투자는 적기입니다라는 게 지난 3-4개월 동안의 강력한 콜이었어요. 실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점장님처럼 오랜 시간 이 금융시장에 몸담았던 분들은 영원한 게 없고 항상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그래서 채권의 속성이 그렇게 채권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주식과 채권은 거의 비교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건데 더구나 잭슨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금리는 고점 찍고 약간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또 상황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다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경기 침체는 모든 금리를 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되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서 주식의 대체제로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보완제로서 투자하셨던 분들 주식도 하고 거기에 일부를 또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채권을 사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오히려 그런 좀 지향한다. 지향? 지향이 아니고? 지향한다. 대체제로서는 모르겠는데요. 보완제로서 주식을 하다가 지금 주식을 더 살 사람이 채권을 투자하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사다가 한 템포 그냥 쉬고
네. 다음에 또 주식을 사시는 게 훨씬 좋겠다. 채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계속 사왔다면 이참에 주식을 갈아타는 게 아니고 한 종목.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의 자산 배분의 밸런스가 주식과 채권이 이런 경기 침체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보완적인 대체적인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데요. 주식은 주식만, 채권은 채권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사실은 같이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네. 저희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반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8%예요.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정도면 잘했죠. 규모가 크니까요. 네, 규모가 크고 게다가 채권 매입 비중이 그렇게 큰데 채권은 앉아서 다 당했을 텐데 지금 그럼에도 8%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 상반기가 되게 재미났었던 게 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는 채권 투자로 깨지고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로 깨졌다. 이게 독특한. 이게 결국 유동성의 설명이에요. 유동성이 많으면 두 시장이 작년처럼 다 오를 수도 있고 이번처럼 유동성이 빠지면 양 시장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빠지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참 재미난 상반기. 물론 이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속상하긴 하지만 재미난 시장이었고 이제 과연 지금 우리 빈센트님이 말씀하신 경기 침체 방향성이 나오느냐. 그래서 정말 채권 운용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임박해서 다가오고 있느냐. 아니면 희망을 품고 있는 주식 참여자들처럼 언젠가 다시 금방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려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이 오게 될지 재미난 세상인데 9월 달에 QT가 오면 여하튼 유동성은 빠지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콜이죠. 오늘 마지막은 이제 QT 하는 건데요. 9월 FOMC의 가장 큰 핵심은 QT가 950억 달러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2009년도 복귀해 보면 550억 달러로 늘어났을 때 물론 연준의 총 자산의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볼륨으로 보면 그때 충격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연준 내부에서 수많은 워킹 페이퍼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3, 4조 달러의 QT가 금리 인상의 뭐 75bp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다 이런 것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재투자 구매의 중단이 아닌 이미 조기 상각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조기 상각하면 진짜 장기물은 정말 MBS 어떻게 되나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런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갖고 전략을 짜는 시기는 아니다. 다 보고해도 늦지 않는다. 여하튼 또 한 2달 있다가 이번에 잭슨홀 연설 이후에 만나기로 해서 딱 나오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한 2달 있다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빈센트님이 아주 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깔끔하게 이 거시를 얘기해 주시는 분인데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험한 세상을 돌파해야 되는 주식쟁이로서의 어려움이 갑자기 제 앞에 떡하고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버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잘 한번 돌파해 보겠습니다. 자, 2달 후에 제가 제일 잘 살아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빈센트님이 전망하신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변경된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2달 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빈센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랜 시간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